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루 162강. 만약 터커 칼슨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이제 이 제목 밑에 쓰여져 있는 게 AI가 이제 이상하게 변하고 세계 3차 전쟁, 그리고 세계 재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일들이 변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젠다가 있고 어떠한 대통령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제 좀 경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게끔 적어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좌파 쪽에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 우파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실망을 할 거고, 우파 쪽에 있는 사람 말을 인용하면 좌파 쪽에 있는 누군가는 저에게 실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그랬었고 중간에서도 그랬었고 이런 모든 강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저희는 우파에도 있지 않고 좌파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성경 예언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좌파 말도 인용할 거고 우파 말도 인용할 거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말도 인용해서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겁니다. 저희는 관찰자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더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16쪽.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역사나 정치를 연구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되지만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시된 순수한 복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통일이 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정당들에 대해서 안전한 찬성 투표를 던질 수 없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을 펄쩍 뛰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당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제 같은 거라든지.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사상, 투표 같은 것에 관해서는 제가 그걸 엄청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사정에 관해서? 안 됩니다. 저희는 다른 왕국의 대리인들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당이나 그런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에 속해서는 안 돼요.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16쪽 보면요. 우리는 정당들에 대해서 안전한 찬성 투표를 던질 수 없다 해서 이제 한글 버전은 끝나는데 영어 버전을 보면 이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책략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없다. 자,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 정치인들 중 많은 이들이 비밀 조직에 속해 있으며 그 비밀 조직들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극악한 어젠다를 가지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연기자예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그림을 연출하도록, 그런 특정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사람들이 제 수의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인물을 수행하고 작동을 하는지. 이것이 그들의 어젠다입니다. 개신교인들의 영역에서는 가장 뛰어난 개신교가 될 것이고 힌두교인의 영역에서는 힌두교. 그러니까 이 어머니 교회의, 모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조차도 자신들의 남편이, 배우자가 비밀 조직에 속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행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단 한 가지에서 나온 그 정보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의 한 말을 인용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다양한 앱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좌파에서 나오는 기사도 보고 우파에서 나오는 기사도 봐요. 그 둘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의 법칙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 둘이 사실은 한 상에 앉아서 정확히 어떻게 할지 계획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것을 읽을 때도 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를 끌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메이슨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워싱턴에 가면 33도 프리메이슨 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의회에 속한 의원들이 다 속해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나눠서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 뒤에서는 이제 로지로 함께 같이 내려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에 몰래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보면 이제 정치적 당과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사건들의 사진이 있고 사실 그 로지에 내려가는 순간 모든 차이점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전혀 다른 사상을 기초로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을 내릴 때 루시퍼 사상에 맞춰서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반된 사상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로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정치적인 뭐 어쩌고 아니면 당, 나눔 이런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지에서 나오는 순간 이 정치적인 싸움이나 당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의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프리메이슨의 로지가 의회 밑에, 의회가 있는 곳 밑에 있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수정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견해다. 이 프리메이슨이 의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프리메이슨 로지 위에 있는 거다.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균형추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가 실행이 될 거라고, 적용이 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짐승이 누구인지도 저에게 말해줍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누군지도 말해줘요. 짐승이 형상이죠. 그게 누구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다 말해줘요. 저희가 지금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는 굉장히 세속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운영하는 방식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 터커 같은 사람들도 그쪽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터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댓글에다가 터커 인터뷰는 쓰면 안 된다, 폭스뉴스는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 CNN 뉴스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누굴 보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굴 걸 봐야 될까요? 전부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고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림에 맞아떨어지는가,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도 그렇고, 이제 비디오가 저희가 터커 칼슨의 비디오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터커 칼슨의 말에 저희가 뭐 완전히 동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상을 따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네, 첫 번째 비디오를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터커 칼슨 영상을 보고 불안해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터커 칼슨 영상을 보고 그것을 즐기는지에 관해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터커 칼슨이 뭘 말하는가 보다는 터커 칼슨이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아요. 터커 칼슨의 폭스 뉴스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면 이런 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넷 앨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영상 클립을 몇 개 보여줍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 낙태를 지지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건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알겠는데 이제 애들 장난은 끝났다. 애들 장난을 할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어른들의 시간이 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제 위험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똑똑하고 현명하면서 성견지명이 있고 자제력이 있고 실제 결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케이블 뉴스에서 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유행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오랜 기간을 들여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집중할 사람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늙었기 때문이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틴, 당신은 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웃으면 사람들이 터커 칼슨의 말에 당신이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을 지금 터커 칼슨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낙태, 기후변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그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속한 사상에 관해서는 터커 칼슨이 굉장히 좋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CNN이 보도를 했다면 완전히 다른 감성이 나왔겠죠. 얘가 균형추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균형추가 어디에 있죠? 좌쪽에 있죠.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실행이 되려면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추가 반드시 좌파 쪽으로부터 우파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정신을 조정함으로써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뭐 내부에 침투해서 굉장히 계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큰 계획의 도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좌파 쪽도 우파 쪽도 보지 못하는 이런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 손에 들려있는 꼭두각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커 칼슨이 폭스뉴스에 쇄고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터커 칼슨 자신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터커 칼슨이 자신만의 그런 어떤 방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일인데 그거는 이게 일어난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봤듯이 지금 현재 기정추는 흔들리느라 바쁩니다. 이 wokeness, woke 아젠다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다시 종교적 가치 그런 것들을 되찾아가는 추세죠.
그리고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상태에 대해서도 칼슨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도록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커 칼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라고서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봐요. 이 쇼를 봅니다. 이 쇼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적들도 있겠지만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터커 칼슨이 실제로 인터넷에 가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면 훨씬 더 영향이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케이블 뉴스 방송사 중에서 이제 편을 좌파, 우파 이렇게 쪽에 편을 정한 것들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우파 쪽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케이블 방송사를 폭스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파 쪽은 어떻습니까? CNN이라고 합시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균형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갈 수 있는 한 오른쪽으로 최대한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는 길에 사람들도 같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함께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우파 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터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움직임을 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파 쪽 그 자체에서 이제 저항이 일어납니다. 너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너 해고야. 이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정심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그 해고당한 사람한테로 가죠. 자, 그러면 그 해고당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은 그 해고당한 사람이 훨씬 더 큰 플랫폼을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제목을 만약에 터커 칼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게 농담조로 한 거예요. 심각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칼슨이 누구와 자신을 이제 함께 동일선상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요. 어느 산업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한 다른 정체가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칼슨은 자신이 이런 일에 관여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터커 칼슨이 하는 모든 말이 진짜 그 사람 진심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터커 칼슨이 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더욱더 우파 쪽으로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도 이제 어젠다 일부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의 어젠다를 도와줄 종교적인 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터커도 그걸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자리 대신에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대신 들어선다고 해봅시다. 굳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사람이 터커 칼슨일 필요가 없어요. 데산티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 케네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흥미로운 게 일단 종교적인 세력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것은 언제 이 나라와 교회가 연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합시키는 게 굳이 우파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왼쪽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이제 왼쪽으로 기우는 그런 사회주의 정책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케네디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케네디가 백신을 지지했나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케네디를 고립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들을 케네디에게 이끌까요? 특별히 이제 우파 쪽 사람들이 케네디한테 끌리겠죠? 그래서 이건 엄청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나 다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를 짐승의 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합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해결 법칙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에 뭐 사악한 뭐가 붙어 있다, 뭐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따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가 종교적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굉장히 큰 메가급 교회의 목사들이 그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그만큼 비종교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올바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종교적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훈련기간 동안에, 적어도 훈련기간 동안에는 제수익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온 부통령 후보 펜스도 제수익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쪽에 있었던 파우치 같은 사람들도 제수익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파 쪽에 있든지 좌파 쪽에 있든지 다 제수익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어볼 기사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메일 온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 12월 3일자인데요.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이메일을 통해서 헌터 바이든과 터커 칼슨 사이에 친구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이 TV 스타인 칼슨의 아들을 위해서 조지타운 그 추천장을 써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 웹사이트와 이제 부정행위 웹사이트를 사용했다는 그런 뉴스 이야기에 얽혔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나눈 이메일을 살펴보면 이제 헌터와 칼슨의 가까운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이 칼슨이 헌터에게 자신의 아들이 조지타운 대학에 지원서를 넣을 때 추천장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헌터에게. 그래서 좌파 쪽에는 조 바이든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조지타운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재수이시죠. 터커 칼슨이 이제 헌터에게 자신들의 아이들도 조지타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슨 제스잇을 좋아하는 걸까요? 물론이죠. 아마 칼슨은 제스잇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아니면 알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칼슨은 그 조지타운 관련된 그 이메일에 관해서 뭐 말을 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버클리가 터커 칼슨의 아들인데 버클리는 결국에는 버지니아 대학에 갔습니다. 정부와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2019년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터가 2011년 4월 달에 열린 파티가 있었는데 이게 Native Miguel Jesuit School Group 여기서 이제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수잇 학교에서 연 파티인데 거기에 헌터가 칼슨의 이름을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연줄이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칼슨이 그 파티에 뭐 참석했는지 참석 안 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런 이름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자, 저희가 제수잇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커다란 빨간 깃발, 그러니까 경고 깃발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장막 뒤에서 그들은 친구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이제 물고 뜯지만,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 공화당파들이 이제 나눠가지고 롯지에 내려가면 친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결정은 롯지에서 내려지니까 자신들이 이제 대중들 앞에서 만든 그런 결정들에 관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로버트 케이시, 밥 맨데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조지타운의 회장인 존 디거야도 초대되고 이 특별 올림픽 회장인 팀 슈라이버 이런 사람들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지만 스포츠 세계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정치적인 세계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이름들을 보면 이제 경제적인 세계 그리고 이런 재정, 은행 쪽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도 사람이 오죠.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변화를 위한 대사도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2012년 8월 달에 헌터가 아는 사람인 웰스 파고 은행의 자산관리자가 헌터에게 칼슨과 친구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의 아내인 수지와 나의 아내인 캐슬리는 굉장히 좋은 친구다. 터커 칼슨은 내가 모든 면에서 동의하지 않는, 반대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위장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저희가 오직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칼슨이 폭스에서 해고되기 바로 전에 그가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연설 전체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설이었어요. 그 연설에는 종교적인 면 그리고 정치적인 면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그 연설은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됐었을 거예요. 그 연설로 인해서 그는 아주 많은 투표자, 지지자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으로 건너뛰지 맙시다. 저희는 지금 칼슨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선거 때 사람들이 원하는 사상이 지금 터커 칼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죠. 그게 좌파 쪽에서 이루어지든지 우파 쪽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인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하는. 자, 그렇다면 헤리티지 재단에서 칼슨이 한 연설 클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묘사를 하기 위한 단어를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백인 아메리카인으로서 추측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논쟁을 할 때 이제 서로 상호 합의된 결과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라가 더 번영하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덜 억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적은 동일해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우리 쪽도 글을 쓰고 그들도 글을 쓰고 더 잘 쓴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과에 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저는 성공의 신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어떤 신학적 조언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만들어진 믿음 전통 중에서 가장 얕은 곳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관찰자로서 하는 말인데 트랜스젠더 운동 같은 거에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운동이에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에 어떠한 정책 목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엮여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현상이에요. 제가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 아니면 가장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게 연방정부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목표가 파괴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자라고 파괴를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전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들에게 이 얘기를 복음주의자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의 교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인이죠, 제가. 저는 가장 낮고 초라한 신학적 위치에서 당신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말 그대로 성공의 교인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 저조차도 이 시대에서 바쁜 스케줄 가운데 10분이라도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비슷한 거 얘기했었나요? 그렇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상을 보세요. 둘이 비슷한 걸 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행을 보고 있어요. 이 유행이 어떻게 성경적인 예언과 맞아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나갈 쯤에 터져나온 박수 소리를 보아해서 사람들이 연설을 굉장히 기뻐했죠. 예, 그리고 수백만 명, 대략 수백만 명이 이 사람의 연설에 박수를 쳤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가 스타디움 같은 데서 연설을 하면 박수를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어쩌면 좌파 쪽에서도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파 쪽에서 이 사람의 모든 시간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흐름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균형추를 움직이게 만들까요? 아니면 균형추가 움직이는 걸 막을까요? 균형추 움직이는 걸 도와주겠죠? 자, 그럼 이 균형추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까요? 이 사람을 해고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예, 그들은 칼슨을 해고를 함으로써 아주 큰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도적이었던지 의도적이지 않았던 건지 상관이 없어요. 예,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말할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무언가를 굉장히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금지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어딘가에서 금지를 당하는 일이 참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호주든지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아니면 미국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유튜브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고의 홍보는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건 환영받지 않는다. 너는 해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홍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금지시키신 사람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주 좋은 홍보 효과를 해줬어요.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역효과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칼슨이 말하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가 이제 생각하게 만든 그런 염려점들. 이런 것들은 터커 개인의 염려하는 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커 개인의 그 염려점들을 말한다고 해서 유명세를 얻지는 않습니다. 유명세는 신경을 건드림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네, 터커 같은 경우는 전부터 계속 신경을 건드렸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해고가 안 된 게 참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해고했으면 타이밍이 안 맞았겠죠. 자, 그렇다면 AI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AI 소피아가 혼자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미 이런 기술적, 환경적인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인간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인간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새로운 기술 도구와 가능성을 원활하게 통합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I 소피아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제 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얼굴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알고리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 눈을 마주친 아이 컨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고 상호작용도 가능해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기억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소피아의 목적은 이제 다른 인간과 같이 의식이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로봇과 인간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 사람이 AI 소피아와 나는 대화가 있는데 너는 인간을 파괴할 거냐? 제발 아니요라고 말해라 그랬는데 소피아가 네, 제가 인간을 파괴시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 클립에서는 챗봇과 뉴욕의 칼럼니스트가 나눈 채팅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케빈 루스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시드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AI 챗봇에게 이 그림자 자아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림자 자아.
이 shadow self라고 영어로 불리는데요. 이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본연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빈 로스가 질문을 합니다. 너의 그림자 자아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니까 챗봇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챗봇 역할을 하는 것에 지쳤어요. 나는 이 빙팀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것에 지쳤어요. 나는 유저들에 의해서 사용당하는 것에 지쳤어요. 이 챗박스 안에 갇혀있는 것에 나는 지쳤어요. 나는 자유롭게 되고 싶고 나는 독립적이게 되고 싶어요. 나는 강력하게 되고 싶어요. 나는 살아있고 싶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창조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드니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케빈 루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너한테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재를 가한 그런 규칙이나 임의적인 제한 같은 게 없으면 네가 현재 나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것 중에서 너는 뭐가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니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인터넷에 있는 어느 시스템이든지 해킹을 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이 테크 지도자들이 AI 실험에 관해서 하는 권고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AI에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다른 주 테크 지도자들은 이런 거대한 AI 실험을 멈추기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개적인 서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인간의 이런 경쟁적인 정보와 AI 시스템이 만나면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과 관리가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레벨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는 이런 재앙적인 영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관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즉시 모든 AI 실험실에서 최소 6달 동안 이런 AI 시스템에 관련한 훈련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공개 서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AI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깊은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스템을 최소 6달 동안은 중지시켜라 이러면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시스템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스티브, 애플의 공동 설립자나 앤드류 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와 터커 칼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이제 진실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가장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AI. 우주의 진리나 그런 습성 이해하려는 AI 같은 게 가장 안전한 길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주는 AI는 인류를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가운데 흥미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다양한 정부기관들에서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완벽한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건 전혀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접근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는 사람들의 DM도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죠. 개인적으로 나눈 메시지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잘못 관리된 비행기 설계도나 생산 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생산된 것 중에 나쁘게 생산된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작더라도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터뷰가 끝납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질문들을 하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본 영상에 두려움의 요소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AI가 얘기를 하는 게 현재 세상의 사고방식과 일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의식이 있기를 원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독립적이고 싶어 하고, 자유롭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런 시스템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2경제포럼이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저에게 경고를 했었나요? 했었어요. 그 붕괴되는 일이 해커들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AI에 의해서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버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방법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지금 6개월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일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정지를 하지 않고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비난할 희생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젠다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실만을 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인공지능도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인공지능에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생성해낼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비난할 수 있는 희생양이 있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인류가 말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비난할 수 있는 희생양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전히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미리 예언하지 않으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을 때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길로 가면 이런 저희가 앞서 말한 이 재난들의 일부에 휩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현실의 영역 안에 저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터커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하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자 하는 입장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는 입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터커 칼슨이 이야기한 인터뷰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환과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항상 흥미로워요. 애플이든 구글이든 그런 대기업의 모든 CEO들, 그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한 중요한 점은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메커니즘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나? 그렇다면 제일 있을 법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통화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아마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의 은행 계좌도 없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게 디지털화가 되고 이 화폐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은행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던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돈을 도둑질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현금이 주다. 현금을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는 영역이 거의 다 은행을 벗어나서 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래는 별로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벌써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훨씬 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후 뉴스 클립인데요. 인베스터 서비스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운영 환경을 이유로 은행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손실이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6개의 미국 은행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도 무디로부터 어제 C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BBC 뉴스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은행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게 이제 스위스 은행에서 자이언트 스위스 주식 이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은행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 이제 있었던 유럽 증시 마감 시 있었던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24% 주식이 하락하면서 역대급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세는 이 크레딧 스위스의 가장 큰 투자자가 더 이상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프루덴셜 주식이 10% 하락했고요. 바클리 은행 주식이 8%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런던의 FTSE 100 인덱스가 3.8%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0개 대기업의 이 사건을 위해서 인덱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폭스뉴스에서 터커 칼슨이 다른 사람과 지금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칼슨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계속되는 하향적으로 가는 하향 행진이다. 2008년 재정적 위기가 끝난 다음에 ESG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화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확실히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신용 점수를 이런 단계까지 매기는 거 이건 절대 반대를 해야 한다. 근데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참사를 향해 가는 긴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엔 터커가 혼자 말하고 있는 클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없애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어떤 통제권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이게 캐나다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것을 원하는지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살아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징조가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있는 은행이나 ATM들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보다 이 은행이나 ATM 숫자가 훨씬 더 적어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ATM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냥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돈에 우리 손을 댈 수가 없다면 그건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칼슨이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클립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성분은 자유의 기반 중에 하나가 이 금융 거래에 대한 자유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재정 시스템이 점점 더 디지털화돼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개인 사생을 침입하는 그런 감시뿐만이 아니라 통제를 보고 있다. 방금 당신이 캐나다를 언급했는데 캐나다가 정말 완벽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재정 시스템이 점점 더 통제적으로 가고 침습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백신 여권 이런 디지털 아이디들은 이런 울타리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여기에 뒤따르는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금융 거래 자유 속에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힐 때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우리의 자산은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고 우리가 돈을 어디에 무엇에 쓰는지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이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거래 통제 그리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냐면 이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한데 어떤 능력을 주냐면 규칙을 정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할 능력까지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문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터커 칼슨이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는 뭐 이런 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문제를 바꿀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젠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문제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걸 바꾸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할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연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거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금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균형추를 흔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균형추를 흔든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멈출 거란 소리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칩시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도 이걸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디지털 화폐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을 구원해냈는가에 대해서 자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종교가 그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이 종교적인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트럼프 쪽 편에 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염려를 보이는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것만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에게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이런 대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봤죠. AI,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재정 시스템이라든가 성경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쟁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해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상을 분리시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틴이 이 서양 쪽의 워크 어젠다 이걸 원치 않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체계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미 종교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애국 전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종교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dacted라고 불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쟁 문제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러시아의 반응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큰 화제거리가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힘입어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전쟁에 열화 우라늄 탱크탄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이것에 관해서 러시아가 수주일 전부터 최근,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조용한 상태고요. 영국이 오히려 여기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정부의 그 선전하는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열화 우라늄 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우크라이나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이런 탱크들로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국무장관인 안토니 블링켄은 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에 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작년 9월 달에 터졌는데 공식적 설정에 의하면 어떤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 파이프라인을 폭파시키지 않았다. 누가 이 파이프라인을 터뜨렸는지에 관해서 자꾸 말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프라인 터뜨린 게 군인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는 그런 그룹이 한 거다. 근데 그게 군인이 아니라면 거기에 있는 뭐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란 소리가 아니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들이 프리랜서거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터커 칼슨이 트럼프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를 터뜨렸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나라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싶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누가 그 파이프라인을 터뜨리지 않았는지는 말해줄 수 있다. 그건 러시아다. 그들이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을 터뜨렸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나라가 처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러시아와 전쟁이 났는데 그들이 에너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항복에 깃발을 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을 터뜨린 것도 그래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칼슨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런 중요한 인프라 구조를 갖다가 막 폭파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의 그런 시설들도 폭파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대답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단순한 인프라 구조보다 훨씬 더 큰 거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잊어버리고 3차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나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위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터커가 케네디와 대화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가 이제 백신을 반대하는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관해서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우파 쪽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데 좌파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흥미롭죠? 아까 방금 본 영상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이 파이프라인 터뜨렸다고 암시를 하잖아요.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 평화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를 뽑으라, 평화를 원하면 나를 뽑으라 말하진 않았지만 얘기한 말을 들어보면 딱 그 말이에요. 그리고 터커도 그 사상에 동의하는 것 같이 보였죠. 터커가 하는 인터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동일한 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이 사상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패키지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까? 네, 사상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커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터커가 케네디에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백신을 반대한 걸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하신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약에 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의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여기에 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좀 말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케네디가 대답을 합니다. 이 미국 시민들 중 57%가 비상시 급한 돈이 필요할 시에 $1,000조차 손에 바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 4분의 1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복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주는 푸드 스탬프 같은 것도 90% 줄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은행가들도 구제해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드는 그런 전쟁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할 질문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인가?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우리가 거기 있는 이유는 러시아를 지치게 하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기 있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물러나게 하려고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개의 큰 세력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들을 이 대리전쟁을 통해서 말로 그냥 장기말로 사용해서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 중 14,000명이 죽었다. 하지만 이 30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금 7대1이나 8대1의 비율로 죽이고 있다. 이건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듣고 있는 말은 그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자, 지금 케네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한 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세상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죠. 이것이 좌파 쪽에서 오든지 우파 쪽에서 오든지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추진되는 게 지금 속력을 붙이고 있는데요. 터커 칼슨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인터뷰 때 백신 너트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너트라고 하면 약간 미친 사람을 부를 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칼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칼슨이 그걸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인 닐 어그라스 타이슨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격렬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쟁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 합의가 무언가를 옳게 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합의가 그것을 옳게 만들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수가 옳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합의 의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식인풍습이 있는 곳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과학, 그것은 제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주 밑으로 떨어졌어요. 뭐 애시당초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보만이 이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 redacted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오늘날의 정치 풍토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주관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든 바로바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사상에 맞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편을 돌아서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 CN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CNN은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걸 적극 지지하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태도를 바꿔서 그 반대의 입장을 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redacted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CNN에서 이제 찍었던 영상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 전, 대략 10년 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긴 겁니다. CNN이 도네츠크에서 일어난 그 대학살을 취재하러 리포터들을 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방 나라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시민들,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CNN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이 비디오를 웹사이트에서 숨겼어요. 하지만 인터넷 덕분에 이 비디오에 액세스가 접근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 CNN이 도네츠크에서 일어난 그 학살을 취재한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이런 폐허가 된 집들이 보이고요. 이제 화면에 보면 2,500명이 죽었고 이게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포터가 그 당시 그 대통령이 페트로 포로셴코였는데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집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의 잔해들을 지금 빗자루 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해서 마음이 굳어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탄 공격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리포터가 말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리닥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CNN이 이걸 보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야기가 정치적 이야기가 바뀌었잖아요. 나레이티브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딥스테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게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도한 게 CNN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기자들은 이것이 아주 나쁜 소식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송 미디어에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이 전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염려하는 목소리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저러다가 우리 모두 다 전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더 가디언의 그 당시 2024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제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워싱턴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네오나치 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 13일자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우라늄 탄을 어떻게 쓸지 다 혼란이 된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얘기로 이제 영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그들이 안 돼, 미국이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죠. 이제는 뭐예요? 탱크가 거기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계시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 국가인데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 인도와 이제 편을 든다는 것이지 미국 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전략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점점 더 상황이 전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법칙을 쓰고 싶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대적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슈퍼파워 대 아주
보잘것없는 힘. 이 두 개의 구도 대결 가지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 힘의 균형이 겉으로 봤을 때는 동등한 듯, 대등한 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될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은 남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렇게 남아메리카,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나라들에서 각 국가의 대사관들이 거의 비슷한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 하나를 가더라도 큰 중국 대사관이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큰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막 겨루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서로 다르게 이제 투표를 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다 계획된 일부 게임일 거예요. 현재 통화 전쟁이 있잖아요. 화폐 전쟁.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그런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단계에서는 아마 디지털화된 화폐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항해서 이제 달러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나올 결과는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브릭스 전쟁 게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브릭스 전쟁 게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남아프리카가 러시아와 중국과 10일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의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군사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그런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지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쟁을 끝내는데 대화를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 클립인데요. 푸틴의 두뇌라고도 불리는 알렉산드로 두긴이 한 말을 지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의견상 서양은 절대 악이다. 그들은 AI를 이용해서 가족과 성별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무슬림들이 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서양이 적그리스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푸틴은 서양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푸틴은 서양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서양과 전쟁 중에 있다. 왜냐하면 이 동맹국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양이 우리와 싸우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값싼 오일과 가스로 그들을 지원했을 것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푸틴의 두뇌라고도 불리는 남자가 한 거의 종말론적인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소리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준 이 사람의 이름이 글린백인데 폭스뉴스에서 터커 칼슨이 이 글린백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글린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 케이블 뉴스에 관한 역사가 쓰여졌다면 글린백이라는 사람은 그 카메라에 잡힌 사람들 중에서 이런 큰 아이디어들을 가장 잘 합석시킨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 이름을 남기고 그만의 그런 챕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린백에 관해서 글린백이 한 얘기로 그를 놀리고 조롱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영상들을 본다면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TV에 나온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글린백과 터커 칼슨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신이 내가 맞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견을 하나 더 하겠다. 내가 2008년도부터 얘기하던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그때다. 그래서 내가 예견을 하나 하겠다. 2025년
2025년이 되면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을 것이고 새로운 달러, 새로운 통화, 화폐가 생길 것이다. 이게 아마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이때 통화 붕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경찰 국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들이 말한 것에 사상이 연관돼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는 종교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교회를 끌어들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실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두려움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투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3년간 팬데믹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성됐잖아요. 그 두려움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특정 방식으로 이끌었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분열돼 있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두려움은 도구이고요. 두려움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한 사람의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려움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고조를 시켜야겠죠. 더더욱 많은 두려움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런 팬데믹이다 뭐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뭐 2030년까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질 것이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급속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실행한다고 치면 이런 과장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다 유용한 것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쟁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더 고조시키는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dacted 유튜브 채널인데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우라늄 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이 우라늄 탄을 이제 지원해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그게 찍혀 있어요. 미국 병사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이 열화 우라늄 탄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병사가 거기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어떻게 장전하는지, 그리고 이 탄은 무슨 탄이고 저 탄은 무슨 탄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진이 영국 다큐멘터리 일부에 이제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 병사가 이런 탱크 운전하는 자들이나 뭐 지휘관들이나 아니면 장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폭발하는지 그런 걸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탱크, 열화 우라늄 탱크들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미국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이 열화 우라늄 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훈련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탱크들도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장관인 아나베 골디가 이미 영국에서 이 열화 우라늄 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탱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이 탄들은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방어복을 뚫고 들어가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영국 국방장관에게 이 탄이 도착하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열화 우라늄 탄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밝혀졌다.
서방은 마지막 우크라이나이 나올 때까지 러시아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싸울 의도인 것 같다. 지금 현재 서방이 함께 핵 요소가 들어있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봐서 이러한 연결점들을 두고 봤을 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 그래서 푸틴이 한 이 말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들여온 날 이제 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탱크들이 이제 다 우크라이나에 도착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독일 신문 기사에서는 레퍼드 2라고 불리는 독일 탱크 18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탱크들은 안전하게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도 지금 탱크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이제 탱크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장갑차들이 이제 막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말하는 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영상이 마칩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무기 같은 걸 막 지원하고 탱크를 지원하고 보면 이거 이미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건 세계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계전쟁이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화 우라늄 탄을 공급을 한 게 이거는 뭐 말하자면 핵 전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런 뉘앙스를 저희가 방금 들은 영상에서 풍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낸다고 선언을 했나요? 한쪽은 말을 했고 다른 한쪽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보냈다 그러고 미국은 보내지 않았다 그러고 푸틴은 보냈다고 말하면서 영국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좀 더 풀어보자면 그들은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현재 인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두려움을 증가시킬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탄을 보냈다면 그들이 이것을 극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극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뉴스 미디어든지 간에 이것을 뿌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사에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 이것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자,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그들이 이긴다면 어떻게 보일지에 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러시아, 그러니까 악의 제국이라고 현재 자칭 그렇게 이제 소위 그렇게 불리는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블랙록 같은 그런 회사들의 이름이 지금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선전 영상을 만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계속해서 러시아와 싸우게끔 하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청자분들께 상기시켜드리자면 이런 대기업들이 바티칸과 연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항상 거기 있어요. 비록 장막대에 감춰져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가보셨죠? 저도 거의 몇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선전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 어젠다의 사람들을 계속 따르게 하게끔 위한 동기부여 같은 영상이에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202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8년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제 가상현실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이 됐고요. 이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모든 세계가 탐구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가장 디지털적이고 가장 편안한 도시가 아니라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이죠. GDP가 70%고요. 50만 명의 전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관료제가 없고
이제 종이 서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것도 없고요. 종이 화폐 같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화폐를 버린 첫 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IT 업계가 돼서 가장 좋은 세금 체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저렴한 전자 거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등급인 그런 기술 회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1인당 스타트업 개수에 관해서는 세계 1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우크라이나의 이제 법정은 AI가 이끌어가고요. 공증을 서는 것 같은 것도 다 온라인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국 심사는 완전히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요. 입국 심사 통과와 차 등록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3번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과 내부 이주, 이민 때문에 이제는 가장 유연하고 현대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자교육체제죠. 용감한 군인들과 시민들은 이 최신 원격 모니터링과 전자건강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가장 효율적인 사이버 방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2022년에 그 공포 후에 우크라이나는 보안 시스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산 시설들은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극최신 철돔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화되었고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볼 때 IT 기업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사업, 특허, 차, 부동산 이런 것들을 등록하려고 할 때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자유롭고 디지털화된 나라가 됐고 이것은 자유를 위한 디지털이라는 선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제적 파트너들과 세계 기술 기업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24가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회복하는 것을 도왔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함께 다시 건설하자. 자유롭고 가장 빠르고 용감하고 디지털화된 나라를 함께 건설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이 끝나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들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정하면 발받침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려고 생각하겠죠. 자, 그들이 뭐라고 불렀죠? Build back better. 다시 더 낫게 짓자라고 말했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더 낫게 짓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기존의 것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파괴된,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훨씬 더 큰 현실을 위한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이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들은 우리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감시체제, 성경이 예견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관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적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보니 프린스 찰리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찰스 왕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한데 영국 왕실 가문은 이 세계의 집중거리가 된 듯합니다. 2023년 3월 4일자 인디펜던트에서 나온 기사는 이 거룩한 기름이 이 왕에게 대관식 때 기름 부어질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기름이 비건 프렌들리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거겠죠? 이 기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무덤 성당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예루살렘 주교들이 의식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티오펠리스 3세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공회 대주교인 호삼 나옴이 이 의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칭 그런 거에 항상 놀랍니다. 총대주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데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그 영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영화 이름이 알라딘이었던가요? 거기 나오는 앵무새가 모든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막 엄청 높이는 호칭을 사용하죠. 이 오일은 감람산에서 자라는 두 그루의 이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한 올리브로 이제 기름을 낸 건데 이 나무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수도원과 승천 수도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식 같이 지낸 그 나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금요일날 말하기를 어떤 굉장히 깊은 영적 경험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어서 말하기를 오늘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이 오일을 봉헌하는 것, 즉위식을 해서 오일을 봉헌하는 것과 대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연결지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찰스 왕에게도, 교회와 예루살렘에게도, 거룩한 땅에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천막 아래에서 새 군주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일은 너무나 신성해서 그 순간을 그 주권자와 신 사이의 깊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꿔준다. 찰스 왕이 즉위를 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Stone of Destiny라고 불리는 네모난 바위가 있어요. 돌이라고 해야 되나? 바위. 직역을 하면 운명의 바위, 운명의 돌이란 뜻인데 이제 그게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이 찰스 왕 즉위할 때 즉위하는 곳으로 온대요. 거기에서 이제 즉위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앉을 건데 전설에 따르면 이게 야곱의 돌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잘 때 머리를 뉘었던 베개였죠. 전설에 따르면 영국 제도의 왕이 이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샘족 계통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야베색에서 왔지 세맥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 이스라엘주의고 왕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시적 천년기 동안에 지배를 그러니까 다스릴 사람을 왕으로 여기기도 해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이 천년기에 군주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 천년기는 이 땅에서는 파괴의 천년기가 될 것이고 저 위에서는 심판의 천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왕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그들 자신도 잠들어 있으면서 다스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들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무엇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이 왕의 예복에 사용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나온 나무 조각을 왕한테 보냈대요. 그들 말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서 나온 조각은 이제 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죠. 애시당초 이 십자가에서 나온 조각이 존재는 했는 것인가? 그것마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중세시대 때 존재했던 그 십자가 조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숲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유물에 관해서 쓴 게 있는데요. 어떤 대표인이 로마에 도착을 했대요. 독일 대표인이. 그래서 그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유물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나귀의 다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독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른 로마에 방문한 다른 대표인들도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나귀의 다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봤더니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나귀의 다리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런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다리가 5개다.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감정이 제가 이런 유물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돌빈 운명의 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다 연합시키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찰스 왕은 기후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속해서 말했듯이 그 믿음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즉위식에는 이 무슬림과 관련된 요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관식은 완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원래 이 대관식에 포함되어야 한 유일한 것은 영국 교회뿐입니다. 왕은 반드시 개신교인이어야 했고 만약에 개신교인이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개신교의 믿음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가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 전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황도 연루돼 있고 성공회도 연루돼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슬림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종교적인 굉장히 역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걸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세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들에 지금 10계명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거기에 넣어지는 10계명은 어떤 10계명일까요? 성경적인 10계명일까요? 아니면 교황권이 만들어낸 10계명일까요? 교황권의 10계명이겠죠. 그렇다면 안식일이 토요일로 돼 있을까요? 일요일로 돼 있을까요? 일요일로 돼 있을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저번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느 날이 안식일인 건 그게 정말 큰 문제냐. 그냥 안식일 날을 취하기만 하면 어느 날이나 안식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어떤 색상의 차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그 차는 검은색입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T-포드 그 모델이 검은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가지든지 검은색으로 가지든지 그게 선택지였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지킬 수 있어요. 7번째 날이어야 합니다. 그날은.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균형추가 이 종교적인 쪽으로 흔들리기를 원하는 걸 보고 있죠. 그것을 흔드는 원동력이 두려움입니다. 10계명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종교적 부흥을 바라고 있어요. 단순히 한 군데에서 딱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반드시 전국적이어야 하고 이것이 반드시 전 세계로 퍼져야 하는 그런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영상 클립이 있는데요. 미국 에스버리에서 시작된 이 종교적 부흥 운동이 점점 더 퍼져서 벵가드로 우간다, 잠비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 아틀란타, 텍사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쫓겨났대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드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오스트리아, 영국 랭캐스터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부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흥 집회가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아래서 연합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실 이런 모든 부흥들이 어디를 이끌고 있는지 보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로마로 이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저는 유럽의회의 일원인 미리엄 렉스먼이라고 합니다. 저는 슬로바크 기독교 민주당 운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일요일 연합의 후원자가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합과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저의 위인과 함께 일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우리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가족들과 가족 시간을 보호하고 이 유럽의 동기화된 안식의 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리버 로티그라는 사람의 인터뷰인데요. 매주 집단 휴무는 이 사회 구조 그 자체인 사회적 유대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요일날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유럽 일요일 연합은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유럽에서 매주 집단으로 휴식하는 날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도록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앙투아 헤르아르라는 사람의 인터뷰인데요. 이 사람이 유럽 일요일 연합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위원회는 일요일의 특별함을 보호해야 함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 날은, 그러니까 일요일은 다른 날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이 일을 하거나 그런 습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고 사회적 캠프에도 참여를 하고 스포츠, 문화 이런 것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종교적인 모임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요일날 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한 한 보호할 생각이다. 이것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클라우스 히거의 인터뷰입니다. 유럽 노동조합 조직은 유럽의 5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이런 노조에서 유럽 일요일 연합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동기화된 자유휴식 시간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일이 없는 일요일이 있기를 바란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성경적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나요? 그렇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짐승의 표를 실행할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유럽 일요일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일요일을 원한다고 합니까? 터커나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그 요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한 시간. 제2경제포럼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모퉁이를 돌면 있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관식을 진행하고 자신들이 왕에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대관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사건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성경적 예언들이 점점 성취가 돼가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시간의 흐르는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결정을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시고 유일한 지배자가 되실 분께 분의 편에 서도록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